어두운 도서관에서 소녀가 들어와 책을 한 권 꺼내 읽는데 거기에 마왕군에 복무했던 아이크라는 마법사가 나왔다. 그는 위대한 마법사 롬베르크의 손자였고 그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이크가 좀비 군대를 이끌고 성 하나를 공격하여 성벽을 무너뜨리고 기사들과 싸우러 들어가세요. 아이크는 망토와 가면을 쓰고 홀을 든 채 성의 왕 앞에 나타난다. 왕은 그에게 말한다. 당신이 누구인지 물을 필요는 없을 것 같군. 당신이 마왕군 사령관이시군요. 아이크가 대답합니다. 저는 불멸의 악마 17 대대장 아이크입니다. 둘째, 싸워서 죽는 것이다. 셋째, 고문을 받고 죽는 것이다. 둘째, 내 손으로 스스로 죽거나. 셋째, 도망쳐라. 그럼 나는 그 순간을 즐기겠지. 하고 말이야. 왕은 놀라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악마인데 자비를 베풀다니. 그러고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나에게 맞지 않는다며 아이크에게 달려듭니다. 아이크는 홀을 사용하여 강력한 마법을 걸어 자신을 죽이고 그 후 자신의 조수 자렌, 그와 항복한 병사들을 치료해줘. 단 한 개 대대가 단 일주일 만에 아르세니움을 침략하다니. 아이크는 내가 기대했던 능력을 가지고 있군. 단 일주일 만에 아르세니움을 함락시키다니. 아이크는 내가 예상했던 능력을 가지고 있군. 한편 아이크는 방어 마법을 사용하며 속으로 전투는 끝났다고 중얼거렸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해 죄책감이 없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일 거야. 나는 악마가 아니라 인간이니까. 그리고 나의 스승은 모든 것을 아는 위대한 마법사 롬베르크였는데 그는 이 세상에 한때 존재했던 고대 문명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지. 나는 인간이었지만 그가 나를 거두어 키워주었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어. 마법도 가르쳐 주었고.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로 그는 저에게 그 잃어버린 문명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큰 재앙을 불러올 거예요. 아이크는 롬베르크의 말, 이 망토와 가면을 절대 벗지 마라 라는 말을 떠올렸다. 이크, 내 정체가 밝혀지면 마왕은 너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크는 속으로 생각한다. 이 방에는 강력한 결계를 쳤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내 허락 없이는. 그런데 책상 밑에서 하녀 복장을 한 소녀의 목소리가 들린다. 책상 밑에서 소녀는 말한다. 제발 저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이크는 속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20년 동안 정체를 숨겼는데 이렇게 들통이 나다니. 이렇게 자렌이 문을 두드리고 함께 도시로 간다. 자렌이 말한다. 성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지만 너무 많은 인간을 살려두는 거 아닌가. 너무 많은 인간을 살려두는 거 아닌가. 아이크가 대답합니다. 걱정 마세요. 새로운 마왕은 이전 마왕들과 달라요. 결과만 신경 써요. 자렌이 말합니다. 다른 지휘관들은 모두 죽이고 도시를 불태우자고 했지만 아이크는 대답합니다. 그들을 죽이면 누가 세금을 내겠어요. 아르세늄은 무역 도시잖아요. 아무도 살지 않으면 누가 장사를 하겠어요. 자렌이 말합니다. 맞아요. 아이크가 도시 사람들 앞에 서 있고 그중 한 명이 묻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마왕군에게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이크가 말합니다. 이전과 똑같이요. 시민들이 환호하고 아이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마왕에게 반대하는 자는 왕의 군대는 누구든지 벌을 받을 것입니다. 갑자기 아이크는 사라져 거대한 골렘이 뒤에 있는 어두운 방에 자신을 발견합니다. 돌로 된 괴물이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공격을 피하고 다시 속으로 말합니다. 괴물이 돌진하자 아이크가 밀어내며 말합니다. 약속했잖아. 그러지 않겠다고. 갑자기 나를 부르더니 지팡이를 꺼내 괴물을 없애버렸어요. 마법. 세베로가 나타나 그에게 말합니다. 예전에 할아버지인 마법사 롬베르크 뒤에 숨어 지내던 어린 소년이 이렇게 성장하여 강력한 존재가 되었군요. 그는 그녀에게 묻습니다. 왜 나를 여기로 소환했습니까? 다로크텐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신대요. 제1대대장님이 그런 영광을 얻으신 첫 번째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왜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지. 단 일주일 만에 아르세늄을 장악하신 데에 감탄하셨대요. 그녀는 그에게 말한다. 단 일주일 만에 아르세늄을 점령한 것에 감탄했대요. 한편 아이크의 정체를 폭로했던 하녀가 깨어나 방을 나가려 하지만 장벽을 발견한다. 그녀는 과자 접시와 그 옆에 있는 메모를 본다. 이것을 먹고 여기 있으세요. 라고 적혀있다. 아이크와 세베로는 마왕성 문에 도착하여 3마리의 구울을 본다. 지키고 있어요. 그는 그녀에게 골렘이 성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검사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물론이라고 말합니다. 검사 없이 마왕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내 정체가 발각되지 않을까 묻습니다. 그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라고 대답하며 그를 마법의 기운으로 감쌉니다. 경비병은 당신의 마법은 놀랍군요. 롬베르크의 손자답네요. 라고 말합니다. 아이크는 그에게 할아버지를 아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경비병은 위대한 마법사를 모르는 악마는 없죠.
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마왕의 방문에 도착하고 세베로는 아이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다려. 내가 먼저 이야기해볼게. 아이크는 속으로 생각했다. 현 마왕 다로크테는 전세를 역전시켜 인간들을 몰아붙이고 단 한 번의 전투로 마족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그는 마족의 지휘관이자 최강의 남자이며 소문에 따르면 무자비하고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다. 가치 없는 자라고 생각되면 친구라도 죽인다. 그리고 누군가에게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마법이나 육체적인 힘이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한다. 그는 능력만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이렇게 그는 마왕군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마물들은 협력이라는 개념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서로 싸우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현 마왕은 그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세베로가 그에게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자 그는 마왕이 여자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아르세늄 요새 도시를 단 일주일 만에 점령했다고 들었어요. 일주일 만에. 그는 대답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명령만 따랐습니다. 공은 세베로에게 돌아갑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겸손하시군요. 마치 인간처럼. 아이크는 불안해하고 세베로는 그가 롬베르크의 손자라고 말한다. 그녀는 알겠어요. 라고 말한다. 그걸로 설명이 되네요. 그는 이상하고 심오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고 사람을 죽이거나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는 명령관을. 아이크는 속으로 생각한다. 자렌의 말을 듣고 악마처럼 행동해서 지휘관을 공개적으로 처형했어야 했다. 아니, 나는 인간이고 그럴 수 없어. 그리고 악마 여왕에게 말한다. 인간은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자들에게 복종하지는 않으며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지도자가 처형된 도시들과 그렇지 않은 도시들의 생산성을 비교해보면 리더들이 살아남으면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알게 될 거예요. 그녀는 그에게 롬베르크의 의견이었냐고 물었다.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죠. 그녀도 고대 문명에 대해 알고 있을 거라고. 그녀는 그 지식을 이용해 마왕군을 혁신했을 거야. 그녀가 그의 앞에서 사라졌다 나타나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다른 악마들. 그리고 다음에는 내 가면 뒤에 있는 진짜 얼굴을 보고 싶어. 그리고 떠납니다. 아이크는 당황해서 세베로에게 말했다. 들킨 줄 알았어. 세베로는 그에게 말했다. 그녀가 너에게 상을 줬어. 하지만 내가 보기엔 오히려 벌처럼 보여. 그는 자신을 폭로한 하녀에게 돌아가 그녀가 잠든 것을 발견한다. 그는 그녀를 깨우고 그녀는 무릎을 꿇고 말한다. 미안해요. 제발 죽이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그는 진정해. 널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내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 그녀는 13이라고 대답한다. 그는 이상한 이름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노예들은 항상 번호로 불리고 내 어머니는 나를 수디라고 불렀어요. 그는 말했어요. 네가 내가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된 후에 그냥 떠날 수 없다고. 그녀는 그에게 말한다. 걱정하지 마. 절대 누구에게도 내 비밀을 말하지 않을게. 그가 말하길 내가 너를 믿겠지만 이제부터 너는 내 하녀이고 그럴 여지는 없다고 해. 거절. 그녀는 동의한다고 말했어요. 그 후에 그는 군대로 가고 제런이 그에게 말합니다. 축하해. 너는 이제 아벨리우스의 주지사로 임명되었다. 그가 세베로에게 왜 아벨리우스냐고 물었을 때를 기억한다. 그녀는 그에게 아르스넌보다 남쪽에 더 멀리 있다고 말했어. 그래서 그곳은 최전선에 있을 거야. 지금부터 전쟁이다. 작은 도시이지만 우리 군대에 매우 중요하며 당신의 임무는 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제로 징수해서 세금을 2배로 걷는다. 그는 자렌에게 성벽 수리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얼마나 걸릴지 묻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자렌은 최소 6달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크는 1달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자렌은 충격을 받고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크는 인력만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대답합니다. 다음 날 자렌은 속으로 인간과 악마가 함께 일하는 것을 처음 본다고 말합니다. 악마가 함께 일하는 것을 처음 봅니다. 아이크는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해. 일을 8시간씩 나눠서 24시간 근무하게 하고 사기를 높이려고 돈도 주고 있어. 이 사람 천재야. 최고의 지휘관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겠어. 그리고 못하는 건 도와주기도 하고 마왕군의 침략은 계속되고 마법사들은 성위에서 막으려 하지만 구울들이 돌을 던져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해. 성벽을. 한편 마왕의 부관은 다로크텐에게 로사라 전쟁이 지금까지는 순조롭지만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려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말해. 전쟁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그녀는 인간들이 위험으로 직진하고 있다고 답하지만 이 임무는 아이크에게 맡기겠다고 합니다. 한편 백장미 기사단장 알리스테어가 왕의 측근에게 들어가자 측근은 그녀에게 왜 왔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아벨리우스로 돌아가기 위해서라고 답합니다. 그는 그렇다며 이웃 나라들에게 영광을 빼앗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수디는 껍질 게임을 하는 남자를 발견하고 시험 삼아 해보려 합니다. 갑자기 누군가 바람 마법을 사용하여 컵을 들어올리자 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바람기를 알게 되도록 이크가 나타나서 수디를 데리고 가며 말합니다. 시녀가 주인 몰래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걸 모르니. 그러자 수디가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도시에 너무나 보고 싶은 게 많아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크에게 왜 평상복을 입고 있냐고 묻습니다. 이크는 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찰하러 왔기 때문에 눈에 띄는 옷을 입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가는 길에 군대가 준비하고 기사들이 도시를 지나다니는 것을 봅니다. 이크는 놀라서 수디에게 말합니다. 동맹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인가 봐. 그 나라들의 말이 사실이야. 그는 자문한다. 그런데 왜 지금 도시에서 행진하고 있는 거지? 수디가 그에게 묻는다. 동맹이 무슨 뜻이에요? 그는 그녀에게 말한다. 나라들이 위험에 처하고 적이 공통적일 때 그들은 그것에 맞서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그들의 힘을 합쳐서 그녀가 대답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악마들이 공격할 때 우리는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모든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는 말하길, 네. 이 동맹은 이전에 3번 있었고 매번 악마가 왕의 군대 사령관이 패배하여 도버베르크 성으로 후퇴했다. 그녀가 그에게 묻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냐고요? 그는 그녀에게 묻습니다. 뭘 그렇게 걱정하는 거야? 너도 사람이잖아. 마귀들이 지면 너는 자유로워질 거야. 그녀가 말합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노예 아이는 영원히 노예로 남는다고. 그리고 당신이 나를 버리면 저 아이들처럼 될 거라고. 그리고 그는 팔려갈 아이들이 오리에 갇혀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말합니다. 걱정 마. 이번 마귀 장군은 강하고 현명해.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마귀와 인간은 문제가 있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는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만둬. 그리고 속임수를 썼던 남자를 봅니다. 얼굴이 멍들고 격분한 표정으로. 그리고 그 옆에는 매우 큰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아이크에게 묻습니다. 내 속임수를 폭로한 게 너였나?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한 짓에 대해 값을 치를 거야. 아이크는 말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 맘껏 할 수 있어. 그리고 그의 홀을 꺼내 큰 남자의 다리를 얼리고 주위에 날카로운 얼음 조각들을 만들며 말합니다. 내게 질문이 있어. 그 남자는 말합니다. 그만둬. 그 남자는 말합니다. 지금 하는 짓 그만둬. 아이크는 날카로운 조각 중 하나로 그의 어깨를 베고 그 남자는 말합니다. 뭐든 물어봐. 갖고 싶어. 아이크가 그에게 묻습니다. 도시의 군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그 남자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이크는 그럼 당신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손을 듭니다. 그 남자는 당황하여 기억났다고 말합니다. 아이크가 그에게 묻습니다. 악마에 맞서기 위한 국가 간 동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크가 묻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 남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레자르의 군대가 동맹이 성립되기 전에 마왕군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맹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말이죠. 아이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국의 영광을 가져오려는 거겠죠. 그러면 동맹평의회 내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동맹평의회에서 더 좋은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진다면 엄청난 위기에 처할 겁니다. 그는 그 남자에게 묻습니다. 어디를 공격할 겁니까? 그 남자는 말합니다. 공격할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벨리아입니다. 지금이 가장 약하고 방어가 허술하니까요. 해가 질 무렵 백장미 기사단은 포위망을 형성하고 공격 준비를 합니다. 한 병사가 아주 조용하고 경비병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문 수리하느라 다들 바쁜 것 같습니다. 지휘관이 공격 명령을 내리자 갑자기 엄청난 수위 해골들이 땅속에서 튀어나옵니다. 위에서 구울들이 화살을 쏘고 거대한 악마들이 그들의 대열을 뚫고 들어와 죽입니다. 지휘관이 후퇴 명령을 내립니다. 아이크는 성 위에서 지켜보고 있고 자렌이 그에게 지휘관의 현명한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이크가 백장미 기사단이 맞죠? 라고 말합니다. 자렌이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정보 덕분에 우리는 다가오는 공격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이케의 뒤에서 화살을 쏘고 그는 의식을 잃습니다. 밤에 왕의 부관이 그의 경호원에게 말합니다. 백장미 기사단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경호원이 말합니다. 마왕군이 함정을 설치했습니다. 부관은 화가 나서 말합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사령관을 즉시 투옥하세요. 경호원은 충격을 받고 말합니다. 앨리스터 사령관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장군 중 한 분이시고 이것은 다른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입니다. 부관이 대답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왕 앞에 이 일을 설명하겠습니까? 한편 아이크가 깨어나 세베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그에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아니라고 말하고
그녀는 그에게 당신은 등에 화살을 맞았고 내가 당신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과 악마가 평화롭게 공존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물러서서 좀 쉬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괜찮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떠납니다. 그는 속으로 성에 침입자가 있었던 걸까 하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우리 안에 배신자가 있는 걸까? 그때 수디와 자렌이 들어온다. 아이크가 자렌에게 알아봐 줬으면 하는 게 있다고 말한다. 자렌이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 백장미 기사단장을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봐 줬으면 한다. 다음 날 아이크는 숲속을 걷다가 자렌이 자신에게 말했던 것을 떠올린다. 백장미 기사단장이 실패한 공성전과 퇴각 후 감금되었다는 것을 그와 함께 있는 아이크의 부하 악마 중 하나인 리리스가 여기가 인간의 감옥인가 하고 묻는다. 무서워 보이는데 왜 여기 있는 거야? 그가 대답하길 그녀에게 직접 물어볼 게 있어. 그들은 감옥문에 도착하여 나무 뒤에 숨는다. 릴리스가 말한다. 경비가 허술해. 여기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말한다.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아. 조용히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그녀가 그들을 기절시키자 그는 충격을 받는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그곳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본다. 그는 말한다. 사령관에게 도착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거야. 그녀가 말한다. 내가 처리할게. 그리고 교도관 한 명을 기절시킨다. 열쇠를 가져가더니 경비병이 그녀가 최상층에 있다고 말했다고 아이크에게 말한다. 경비병 3명이 더 나타나자 그녀는 아이크에게 열쇠를 건네주며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말한다. 그는 불필요한 피해는 피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알겠다고 말하고는 가서 병사들을 고문한다. 아이크는 아무것도 못 봤다고 생각하며 계단을 오른다. 그는 지휘관의 간방에 도착하여 들어가 보니 그녀가 없다. 그녀가 뒤에서 나타나 칼로 그를 공격한다. 그는 공격을 피하고 그녀가 다시 공격하지만 그는 그것을 피하고 그녀를 쓰러뜨린다. 그녀는 그에게 묻는다.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거죠? 패배한 장군을 조롱하러 온 거요. 그는 그녀에게 질문이 있다며 지난 전투에서 날 죽이려고 누굴 보냈느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그에게 다가가 당신은 정말 악마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는 불안해하며 무슨 뜻이죠? 하고 묻습니다. 그때 많은 병사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앨리스터는 칼을 그의 목에 대고 인간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이크는 주문을 외우고 앨리스터는 속으로 이상한 느낌이 드네. 시간이 멈춘 건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감각을 약화시켰다고 병사들이 매우 느리게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아이크가 그녀에게 움직이지 마. 다칠 수 있어. 라고 말한 뒤 흑폭 마법을 사용하여 날려버립니다. 그들을 아이크의 뒤에 거대한 기사가 나타나 망치를 휘두르지만 아이크는 재빨리 피합니다. 그리고 중력 마법을 사용하여 기사 아래의 금속을 갈라지게 합니다. 기사는 쓰러지지만 아이크는 충격을 완화시켜줍니다. 앨리스터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경비병을 구했어. 왜? 발밑에 땅이 무너져 내리는데도 여전히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이크는 그녀 뒤를 따라 뛰어내려 그녀를 구하고 자신을 소개하며 말합니다. 내가 인간인지 악마인지 물었죠. 저는 마왕군 소속이니 인간일 리가 없죠. 그는 그녀에게 묻습니다. 전투 중에 나를 죽이려고 암살자를 보냈습니까? 그녀는 대답합니다. 저는 왕국의 기사입니다. 악마와는 상종할 일이 없습니다. 날 죽일 거면 어서 죽이세요.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독심술을 사용하고 원하는 것을 알아낸 후 떠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알고 나서 그는 떠납니다. 앨리스터는 그에게 묻습니다. 제 패배 후에 조롱하러 온 겁니까? 그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이 암살 시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는데요. 그가 대답합니다. 내 생각을 읽어봤지만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리고 내적이지만 이건 말해선 안 될지도 모르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자신을. 앨리스터는 놀라며 그녀에게 말합니다. 중요한 건 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야. 실패 후에 그리고는 문을 열고 떠납니다. 해질녘 그는 사무실로 돌아와 서디에게 곡식을 주며 말합니다. 수도에서 이걸 찾았어. 그녀가 묻습니다. 이 흰 것들은 뭐죠? 그가 그녀에게 말한다. 이건 쌀이라고 해. 그리고 묻는다. 알다시피 나는 배정받았어. 우리가 도시에서 걷는 세금을 2배로 늘리겠다는 거죠. 그녀가 그렇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는 그녀에게 에벨리우스는 비옥한 토지의 농업도시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주로 밀을 재배하지만 쌀이 더 생산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생산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농부들이 생기고 만약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고 대신에 집중한다면 무기 제조,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그것은 만들어질 것이다. 나라를 더 부유하게 만듭니다. 그녀가 그에게 정말 똑똑하다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그의 군대로 갔고
자렌이 그에게 정분을 모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무엇을 할 거냐고 물었어요. 아이크가 지금 알게 될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수집한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나를 향해 발사된 화살은 적군에서 온 것이다. 하지만 알레스터는 아무것도 몰랐다. 즉, 우리 안에 배신자가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는 정군에게 독심술을 사용하여 매우 불안해하는 누군가의 생각을 듣는다. 들켰나? 하는 생각을 듣는다. 이크는 순간이동하여 그의 앞에 나타나 묻는다. 네가 첩자지. 밤에 그는 제스의 부관이자 외눈박이 고블린 대대의 세베로에게 말한다. 그가 배신자였던 것이다. 그녀는 대답한다. 예상했다. 그는 그녀에게 말한다. 제스는 정말 영리하고 강한 전사야. 그가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녀는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다음 날 제스의 병사 중 한 명이 그에게 말합니다. 아이크가 지휘관에게 갔습니다. 제스가 묻습니다. 그는 부상에서 회복되었습니까? 네가 실패했어. 병사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제가 그의 가슴에 화살을 쏘았습니다. 다른 병사가 들어와 제스에게 말합니다. 대대에 있는 우리 스파이에게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제스는 충격을 받고 말합니다. 우리가 발각되었어. 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병력을 모아 선제 공격을 가해야 합니다. 다른 병사가 들어와 말합니다. 아이크가 혼자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제스가 다가가서 말한다. 미리 말했어야지. 아이크가 대답한다. 근처에 왔다가 들른 거야. 제스가 묻는다. 혼자 온 거야. 아이크가 말한다. 너는 대군을 이끌고 왔잖아. 그에게 묻는다. 전쟁을 일으킬 작정이야. 제스가 대답한다. 여긴 내 영토야.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지난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들었어. 경솔했어. 용납할 수 없어. 아이크가 말한다. 동의해. 더 조심했어야 했어. 특히 배신자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제스, 알았어. 그럼 혼자 뭐 하는 거야? 아시다시피 제 군대의 힘은 당신을 압도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제 군대는 모두 당신의 피를 맛보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군대 전체가 여기에 다 있다는 거죠. 세베로는 그들에게 불덩이를 퍼붓고 도시를 파괴하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크는 저 아래 있으니 분명 괜찮을 거야. 이크는 숨어서 생각합니다. 쉽게 재건할 수 있도록 공격을 줄이라고 했는데 녀석들이 치르는 대가가 너무 큽니다. 이크는 숨어있는 제스 뒤에 나타나 물어봅니다. 지금 항복할래요? 아니면 모든 걸 잃은 후에? 제스는 병사들에게 자신을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이크는 바람을 일으켜 뒤에 장벽을 만들어 창을 막고 왕홀로 고블린들을 공격합니다. 제스는 숨고 병사들은 그에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는 속으로 도망칠 시간을 벌어야 해라고 생각하며 지붕 위로 뛰어넘습니다. 거대한 골렘이 그를 향해 주먹을 날리지만 제스는 피해 도망칩니다. 다음 날 제스는 숲속을 걸으며 비밀 통로가 성공했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화염구가 날아와 그를 날려버립니다. 이크가 나타나 그에게 항복해라고 말합니다. 제스, 어떻게 이곳을 찾았어요? 이크, 제가 누군가를 당신 뒤에 붙였는데 악마의 곤충이었더군요. 제스가 잡아서 죽입니다. 이크, 저항할 필요 없어요. 항복하세요. 제스가 그에게 말해, 내게 어떻게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공격해. 아이크는 장벽을 만들며 그에게 말한다. 내 공격은 내 장벽을 뚫기엔 너무 약하다고. 방패. 그는 강한 바람을 불러일으켜 그를 때리고 나무에 부딪히게 하며 덩굴로 묶는다. 제스, 이제야 알겠어요. 마왕군이 당신을 그렇게나 중시하는 이유를. 정말 재능 있고 영리하군요. 당신에게 제안 하나 할게요. 마왕군을 함께 장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인간과 충분히 싸워왔지만 마왕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했는가? 우리는 악마이고 인간을 지배하고 공격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마왕은 이유 없이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휘관이 야망이 부족한지 재능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마왕이 되고 싶어하지 않으니 함께 마왕군을 바꿔봅시다. 우리와 함께 합류하세요. 아이크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제스는 역시나라고 말하며 손을 놓고 아이크에게 칼을 던지지만 아이크는 피하고 감각 약화 마법을 겁니다. 그가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가 그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말했잖아. 너 도와주는 사람 있어. 제스가 대답합니다. 누가 알아? 세베로가 나타나 그에게 말합니다. 내 머리를 베어버리더라도 너로 하여금 말하게 만들겠어. 아이가 그녀에게 말하길 내 방식대로 처리하라고 하고 그녀는 대답하길 내 방법은 너무 오래됐어요. 제스가 숨이 막히기 시작하고 그의 피부색이 변합니다. 아이크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만해. 그녀가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녀에게 묻습니다. 이게 독입니까? 그는 해독 마법을 걸지만 실패합니다.
세베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강력한 독인 것 같습니다. 그녀가 제스에게 묻습니다. 네가 버려졌다는 걸 알고 있지? 그는 대답합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너희 이름을 말해줘. 그럼 너희를 위해 복수해줄게. 밤에 아이크와 세베로는 마왕에게 갑니다. 세베로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음모의 배후에는 3대 대장 바스티오가 있습니다. 바록텐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증거는 있습니까? 그녀는 대답했어요. 제 부관이 그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다 죽일 계획이었다고요. 그리고 당신도요. 바로크텐이 말했어요. 그게 당신이 가진 거라고. 그럼 당신은요? 할 말이 있습니까? 그들은 뒤를 돌아보고 머리가 잘린 기사가 머리 부분에 녹색 불꽃을 품고 자신의 투구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크텐이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과는 다른 의견인 것 같군요. 바스티오. 그리고 그는 대답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두 사람은 자신의 부관을 죽이고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저를 음모하고 있습니다. 제 3군단을 빼앗으려는 거겠죠. 마치 그녀 같은 마법사가 쓸만한 계략 같습니다. 그녀 같은 마녀에게서 기대할 만한 수법이군요. 세베로가 화가 나서 그녀에게 에너지를 쏟습니다. 하지만 바로크텐이 진정하라고 합니다. 악마는 강해질수록 더 큰 힘을 갈망합니다. 부와 명예, 권력을 원하죠. 야망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만약 야망 때문에 제 부하들을 죽인다면 아무도 남지 않을 겁니다. 그녀가 바스티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계략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했나요? 그는 놀랍니다. 그리고 그녀는 세베로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충성심은 진실하지만 실패의 책임이 있어요. 당신의 부하들의 충성을 유지하려면 법은 당신들 둘 다 처벌해야 한다고 하지만 당신 같은 지휘관들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세베로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녀는 대답합니다. 결투입니다. 이기는 자가 권리를 갖습니다. 마귀들은 그렇게 문제를 처리합니다. 그 후 세베로는 아이크와 함께 그녀의 방으로 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마왕이 방금 결투 세부 내용을 보내왔어. 인형이라는 생물체를 이용해서 결투를 벌일 계획이래. 각 사령관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인형들을 조종하게 될 거야. 각자 인형 50개를 가지고 상대의 인형을 모두 파괴하는 쪽이 승리하고 지는 쪽은 죽는 거지. 아이크가 왜 그러는 거냐고 물어. 그냥 싸우면 안 되는 거야. 우리의 지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어 한다고 답해. 그리고 말인데 대리인을 세워도 좋다고 허락했어. 내 대신 해줘. 그는 충격을 받고 말합니다. 당신의 목숨이 위험하니 가는 게 낫다고. 그녀는 그에게 말합니다. 승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택을 했어요. 당신의 지휘관으로서의 재능은 저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대답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지휘 능력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예요. 지휘관으로서 저는 여전히 당신보다 더 나은 군단장이에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제 목숨을 당신에게 맡길게요. 아이크는 전장으로 가서 속으로 말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저에게 맡기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게 맡기지 않았으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와 자레는 인형방에 들어가고 자레는 이 인형들은 어떻게 싸우는 거냐고 묻습니다. 아이크는 그들은 지휘관의 명령에 정확히 따르며 모두 힘이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선택은 지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서디에게 전투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적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꼭 필요하다고 대답합니다. 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칼보다는 창이, 창보다는 활이 낫고 저는 장거리 무기를 선호합니다. 칼보다 창이, 창보다 활이 더 낫지. 그래서 저는 장거리 무기를 더 좋아해요. 그녀는 작은 활이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어요. 그에게서 좋은 생각이야 라고 말한다. 금속 갑옷에 효과적이고 일반 활보다 사용하기 쉽죠. 하지만 충분하지 않아. 더 강력하고 그들이 모르는 무기가 필요해.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한다. 내가 총을 만들겠다고. 더 강력하고 사정거리도 더 길지. 그녀가 묻죠. 그런 걸 만들 수 있나요? 그가 말하길 군단장은 강력한 연금술사이고 연금술사들은 재료들을 결합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대요. 아마 당신은 자신이 못하는 게 없다고 말할 거예요. 제가 못하는 게 없다고요. 그가 세베로에게 가서 세베로는 그에게 말합니다. 제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는 충격을 받고 말합니다. 당신은 항상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녀는 대답합니다. 제가 본 적도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는 말합니다. 그것은 폭발해서 총알을 발사하는 화약이 들어있는 금속 원통이에요. 그녀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건 못 만들겠어요. 한편 바스티오의 보좌관은 그에게 말합니다. 세베로 대신에 아이크를 결투에 보낸다고 합니다. 세베로 대신에요. 그녀가 당신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는 그녀가 7군단장이니 계획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관은 이 검이 놀랍다고 말합니다. 바스티온은 검이 흑룡의 송곳니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무엇이든 자를 수 있습니다. 이걸로 지금 같은 수의 인형을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바스티온은 더 필요하다고 대답합니다. 그의 병사 중 한 명이 들어오고 바스티온은 소식이 있냐고 묻습니다. 병사는 당신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동시에 아이크는 평상시 모습으로 목욕탕에서 나오고 다로크테는 나타난다. 그는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한다. 망토도 가면도 안 썼는데 날 알아보면 안 되는데. 그녀는 무언가를 바닥에 던지며 말한다. 열어봐. 그가 열어보니 원하던 총이 들어있다. 그녀가 묻는다. 이게 네가 찾던 거니? 아익은 충격을 받고 말한다. 내 이름이 아니야. 그녀가 대답한다. 숨기려고 하지 마. 롬베르그가 자기 지식과 마법을 모두 너에게 주었다고. 그리고 네가 인간이라고 말했어. 그러면 내가 인간인 걸 알면서 왜 돕는 거죠? 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부족합니다. 저를 위해 싸워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소원이 뭐죠? 이 땅에 제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당신도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떠났다. 나중에 그는 세베로에게 총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내가 쓸 탄환을 만들어줘. 그녀는 큰 납덩이를 만들어 보여주며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그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너무 크다는 걸 알아야 할 텐데 더 작게 만들어. 총구 크기만큼. 갑자기 벽이 폭발하고 세베로는 아이크에게 묻습니다. 마법 기운은 전혀 못 느꼈는데 네가 한 거야. 그는 대답합니다. 그래. 연기 속에서 피오렌티나라는 마녀가 나타나 말합니다. 당신이 시킨 대로 했어요. 그는 대답합니다. 잘했어. 그녀는 묻습니다. 근데 그건 뭐였죠? 석탄, 황, 초석이 폭발을 일으킨 이유가 뭐죠? 그게 화약이라고 합니다. 세베로가 그에게 탄환을 주며 500개 만들라고 합니다. 세베로가 피오렌티나에게 그 말 들었지? 라고 말합니다. 어서 끝내라고 하고 그들을 떠납니다. 그런 다음 경기장으로 향합니다. 바스티온은 자신의 인형들에게 완전한 갑옷을 장착하고 일반 갑옷만 입은 아이크의 인형들을 비웃으며 아이크에게 세베로는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녀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려고 숨어있나? 라고 묻습니다. 그녀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려고 숨어있나? 아이크가 그에게 묻습니다. 인형들이 들고 있는 무기가 뭐죠? 바스티오가 대답합니다. 눈치챘나요? 그 강철은 가장 강한 금속 중 하나로 창이나 화살로는 뚫을 수 없습니다. 내 인형들에게는 한 방도 맞히지 못할 겁니다. 그건 마왕 여왕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아이크는 놀라 그녀의 말을 떠올리며 생각합니다. 동등한 입장을 원하는 걸까? 아니면 시험인가? 전투가 시작되고 바스티오의 인형들이 화살을 발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창과 칼을 들고 돌격하여 아이크의 인형 대부분을 파괴합니다. 그는 아이크를 조롱하며 묻습니다. 방어 말고는 전술이 없나요? 갑자기 한 인형이 총을 쏘며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바스티오는 경악합니다. 나머지 인형들도 총을 쏘며 바스티오의 인형들의 갑옷을 관통해 모두 파괴합니다. 여왕은 전투가 끝났다고 선언하며 바스티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명예롭게 자결하거나 내가 당신을 죽이겠죠. 바스티오의 보좌관이 경기장 위에 서서 화살을 겨눕니다. 바스티오는 말합니다. 다른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궁수는 뒤에서 여왕에게 화살을 쏩니다. 여왕은 화살을 잡지만 폭탄이 터지며 그녀의 손에서 폭발합니다. 경기장에서 여러 차례 폭발이 일어나고 수많은 해골들이 나타납니다. 바스티오가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마왕이다. 과거 롬베르크는 동굴을 걷다가 늑대들에게 공격을 받았고 토속 마법을 사용하여 물리친 후 잠자고 있는 두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해골 군대가 관객들을 죽이고 있었고 더 많은 폭발이 경기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스티오가 아이크에게 말합니다. 상황을 이해하리라 생각하지만 마왕의 군대는 곧 내 것이 될 것이고 나와 함께한다면 제7군단을 지휘하게 해주겠다. 아이크가 대답합니다. 매력적인 제안이지만 당신과 논의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바스티오가 묻습니다. 왜? 아이크는 네가 절대 마왕이 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어. 바스티오는 조롱하며 웃으며 말했지. 내 생각은 영리하지만 넌 바보야. 해골 군대가 아이크를 에워싸고 달려들자 그는 바람 마법을 사용하여 날려버렸어. 그들을. 그러자 나머지 군대가 그에게 돌격했고 아이크는 암흑 마법을 사용하여 창을 발사했어. 해골 하나가 그에게 달려들어 해골을 던졌는데 폭발했지만 아이크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 그는 검격을 막는 장벽을 만들어내고 날아올라 창을 피했다. 그를 향해 어둠의 마법을 병사들에게 쏘았다. 바스티오는 충격을 받았고
아이크는 그에게 날아가 마법으로 공격했지만 바스티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의 머리는 땅에 떨어져 있었고 몸은 칼을 든 채 아이크의 뒤에 있었다. 아이크는 재빨리 뒤로 물러났고 바스티오는 말했다. 불행히도 그렇게 쉽게 우리를 막을 수는 없을 거야. 나와 내 병사들은 모두 언데드라는 걸 잊었나. 정군이 다시 일어서서 아이크에게 돌격하며 폭발하는 해골들을 던졌다. 구울 하나가 뒤에서 그에게 뛰어들었지만 아이크는 그 팔 전체를 얼려 산산조각 냈다. 그러고는 시간을 멈추고 대부분의 병사들을 죽였다. 나머지 무리가 그에게 달려들었고 바스티오는 말했다. 내 군대의 병력은 무한하며 네가 아무리 강력해도 내 마법은 한계가 있다. 바스티오의 부관이 폭발 화살을 쏘았지만 아이크는 마법 방벽으로 막았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마법을 낭비하고 있군. 다른 방법이 필요해. 언데드는 움직이는 시체일 뿐이며 아무 마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는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해골들이 그에게 덤벼들자 이상한 마법을 사용하여 모두 제로 만들었다. 바스티오는 충격을 받고 물었다. 무슨 일이지? 세베로는 바스티오의 부관이 또 다른 화살을 쏘기 전에 그의 손을 잘라버렸다. 제7군단의 나머지 병력이 나타나 남은 해골 군대를 섬멸했다. 경기장 밖에서 마왕이 나타나 바스티오에게 말했다. 내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아이크와 결투를 벌여라. 네가 이기면 죽이지 않겠다. 그와 아이크는 서로에게 돌진하여 근접전을 벌였다. 바스티오는 분노에 찬 채 아이크의 방어막을 깨뜨리려 했다. 아이크가 일어섰고 바스티오는 그에게 암흑 마법을 날렸다. 아이크는 빛 마법으로 반격하여 바스티오의 팔에 닿았고 제로 변하게 했다. 세베로는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았고 바스티오는 공포와 불신에 떨었다. 세베로는 혼잣말로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저건 백마법이야. 라고 말하며 그가 언제인지 궁금해했다. 그것을 배웠고 왜 마왕 여왕이 놀라지 않았는지 알았다. 바스티오가 이케에게 분노에 차서 달려들었다. 이케는 어린 시절 롬베르그가 자신에게 마법을 걸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이케는 물었다. 시든 꽃을 되살릴 수 있는 마법이 있습니까? 롬베르그는 대답했다. 예, 백마법으로요. 이케는 그에게 말했다. 가르쳐주세요. 롬베르그는 대답했다. 너는 악마가 될 운명인데 이케, 저주를 연구해야지. 백마법이 아니야. 백마법은 악마에게 어렵다. 이케는 물었다. 왜요? 그는 대답했다. 다른 마법과 달리 백마법은 친절한 마음과 타인을 위하는 순수한 마음, 악마에게는 없는 것이지. 하지만 너는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기억해. 백마법은 악마에게는 무시무시한 무기야. 그러니 사용법을 익히면 아무에게도 네가 그것을 쓸 수 있다는 걸 알리지 마. 이크는 바스티오에게 말했지. 악마왕이 되는 건 너에게 너무 큰 꿈이라도 네가 부하들을 희생하고 동료와 지휘관까지 배신할 준비를 했어도 망령이라 할지라도 내 야망 때문에 용서할 수 없어. 너는 지배자가 백성을 억압하는 세상은 결함 있는 세상이야. 그는 속으로 생각했지. 할아버지, 미안하지만 쓸게요. 백색 마법을 사용해서 바스티오를 파괴했어. 세베로가 그에게 물었어. 롬베르그한테서 그 마법을 배웠다고. 그가 대답했지. 그녀가 그에게 말했어. 계획대로 된 것 같아. 그가 물었어.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던 거지. 그래서 결투를 받아들이는 대신 날 도울 준비를 했던 거고.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 네가 이겼으니 문제없어. 데록톤이 말했어. 문제가 있어. 바스티오의 배신 이후로 제3군단을 이끌 사람이 없어졌어. 아이크가 책임을 져야 해. 당신이 군단장이 될 것입니다.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는 떠났습니다. 나중에 세베로는 매우 화가 난 채 데록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이크는 제 군단 소속이고 제 지휘 아래에 있으며 그가 어디로 가는지 결정할 권리는 제게 있습니다. 데록톤은 놀랍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당신과 아이크는 모두 제 지휘 아래에 있습니다. 세베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크는 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록톤은 그에게서 직접 답을 듣겠다고 했고 아이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가 그렇다고 했어요. 제가 세베로에게 그의 군단에 합류한 순간부터 말했고 세베로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했죠. 안 돼, 말하지 마, 라고.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데록톤에게 말했어요. 제 목표는 인간과 악마가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가면을 벗고 죄송합니다, 악마 여왕님 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아직 세베로에게 배울 것이 많아서 다른 군단의 지휘관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아벨리아스를 악마와 인간이 함께 사는 첫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함께 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는 세베로와 함께 걸어갔고 세베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며 물었어요. 네가 인간이라고 마왕에게 알렸어. 그리고 그녀는 놀라지 않았어. 그리고 왜 그렇게 차분해? 그는 그녀에게 말했어.
사람들이 새로운 도시에 적응하기 시작했다고. 처음에 내 부하들은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적응하고 있어요. 상황이 그렇듯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퍽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것은 밭을 쉬게 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야. 이것은 농장을 쉬게 하지 않고 다양한 작물을 심는 방법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건물 재건에 바쁘다. 동시에 연합군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악마들을 처치하기 시작합니다. 아이크는 물마범으로 땅에 물을 대고 서디는 그에게 묻습니다. 이게 노퍽 시스템인가요? 그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밀만 심고 땅이 쉬기를 기다리는 대신 가축에게 먹이는 클로버를 재배하기 전에 우리가 고기를 얻는 가축에게 먹이는 것들을 여러 종류를 동시에 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땅이 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성공한다면 인간도 악마도 다시는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해질녘 그는 사무실로 돌아오고 서디는 그에게 말합니다. 부사령관으로 승진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비어 있었대. 자렌이 급하게 들어와서 아이크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말한다. 왕들의 동맹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제 제2대대가 알레스타를 점령하려다 패배했습니다. 제2대대 같은 강력한 대대가 그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크는 왕들의 동맹이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대답한다. 서디가 아이크에게 왕들의 동맹이 뭐냐고 묻는다. 그것은 옛 인간들이 조약 중 하나라고 말한다. 단일 국가의 군대가 마왕군에 대적할 수 없을 때 결성됩니다. 그래서 대륙의 모든 국가들이 연합하여 맞섭니다. 자렌, 과거에 동맹군이 있었습니까? 아이크, 3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왕군은 매번 패배했습니다. 자렌, 놀라서 우리 괜찮을까요? 아이크, 아니요. 다음 목표는 아벨리우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르스넘을 점령했죠. 매우 중요한 기지입니다. 그것을 빼앗으려면 아벨리우스의 우리 전선을 공격해야 할 겁니다. 마물들은 1대1 전투에는 강하지만 수적으로 밀리고 협력 능력이 부족할 겁니다. 아벨리우스가 함락되면 적은 모든 병력을 아르스넘에 집중할 것이고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겁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인간과 악마가 함께 사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나의 꿈이다. 평화롭게 함께하는 것은 사라질 것이고 자렌에게 말한다.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고. 그들의 수를 극복하다. 그는 세베로에게 가고 피오렌티나가 말하길 우리는 총기를 만드는 것을 발견했어요. 연금술로는 불가능하다. 세베로는 그녀에게 묻습니다. 왜죠? 그녀는 대답합니다. 시험 제작을 해봤지만 한 발만 쏘면 작동이 멈춰요. 연금술로는 정밀도에 한계가 있어서 같은 관통력을 낼 수 없어요. 진짜랑 내구성이 같지 않아. 아이크가 말하죠. 맞아요. 너무 약해요. 세베로가 아이크에게 묻습니다. 정말 필요해요. 마범으로 없애버리면 안 돼요. 그는 화가 나서 대답합니다. 대량 파괴는 재건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동맹과 싸우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해요. 피오렌티나가 대답합니다. 대량 생산은 매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금속을 만들고 부품을 따로 만들 수 있어요. 세베로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것을 만들 수 있죠? 피오렌티나가 말합니다. 금속 세공에 매우 능숙한 종족이 있어요. 아이크, 드워프들을 말하는 거야. 세베로, 그래. 드워프들이 만들 수는 있지만 인간들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 떠돌이 민족이 되었지. 우리가 필요한 무기의 수를 만들려면 많은 드워프들이 필요하고 그들을 모을 수도 없을 거야. 그리고 그들을 모을 수 없을 거야. 아이크, 드워프 왕은 에스마우스 왕국에 감금되어 있어. 감옥에 갇힌 드워프 왕은 인간들이 자신의 왕국을 침략했던 때를 떠올리며 인간 지휘관이 자신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네가 시키는 대로만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난쟁이 왕이 화를 내며 말한다. 입 다물어. 내 기술을 너희 전쟁에 이용하게 두지 않겠다. 지휘관이 웃으며 말한다. 끝까지 안 듣겠다는 거지. 아직도 모르겠나? 이젠 선택권조차 없다고. 그들은 그의 아들 세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 그리고 왕은 경로하며 말한다. 패슨을 다치게 하지 않겠다. 지휘관이 말한다. 마지막 기회다. 너희 힘을 에스마우스를 위해 써야 한다. 그러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러나 난쟁이 왕은 거절하고 감옥에 갇히며 나머지 난쟁이들은 떠난다. 도시. 왕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패트슨, 너는 어디 있느냐? 나머지 드워프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는 웃음소리를 듣고 일어나 확인해보니 경비병들이 의식을 잃었다. 릴리스가 나타나 문을 연다. 그는 그녀에게 묻는다. 악마들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녀는 대답한다. 그냥 나와 함께 가라. 그는 묻는다. 하지만 왜 악마가 나를 구출하기 위해 이렇게 멀리까지 왔을까? 릴리스는 짜증이 나서 마범으로 그를 재운다.
그녀와 자렌은 떠나 많은 경비병들을 발견한다. 그래서 릴리스는 그들의 만화를 모두 흡수하여 기절시킨다. 아이크는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한다. 주의를 끌지 말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들은 모든 주의를 끌었다. 자렌과 릴리스는 다른 경비병들로부터 도망치고 아이크는 토속 마법을 사용하여 그들을 막을 돌벽을 만든다. 난쟁이 왕이 깨어나고 아이크는 묻는다. 괜찮으세요, 군터? 군터는 묻는다. 왜 감옥에서 나를 꺼냈나? 아이크는 그에게 소총을 건네주며 묻는다. 이런 걸 만들 수 있나? 군터는 대답한다. 이런 건 처음 본다. 언뜻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복잡하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만들 수 있다. 그러자 그가 묻습니다. 왜 제가 악마들을 도와야 하죠?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우리를 인간들이 했던 것처럼 이용하려는 거겠죠. 차라리 죽는 게 당신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이크는 그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목표와 악마와 인간 사이의 평화를 이루는 데 필요합니다. 군터가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아이크는 그에게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는 그를 도시로 데려가고 군터는 인간과 악마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함께. 아이크는 그에게 말합니다. 악마와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함께. 그리고 네가 나를 도와줬으면 해. 군터는 대답합니다. 이해가 안 돼. 인간들은 우리 드워프들을 착취하고 우리 나라를 파괴했고 이제 우리는 땅을 떠돌아다녀야 해.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왜 내가 너를 도와야 하지? 그들이 평화롭게 사는지 아닌지는 상관없어. 아이크는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한때 누렸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면 어떻겠어? 군터는 놀라서 묻습니다. 무슨 뜻이야? 아이크가 대답한다. 만약 네가 이 무기들을 대량으로 생산한다면 내가 악마에게 부탁할게. 왕이 드워프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건터가 화를 내며 말한다. 나를 놀리는 거야. 농담이라면 그만둬. 백성 없이는 재건할 수 없어요. 저는 제 백성과 가족을 잃었어요. 아이크가 말합니다. 직접 확인해보세요. 저와 함께 가요. 아이크는 그를 드워프들로 가득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군터는 충격을 받고 아들 패슨을 발견하고 여기는 어떻게 온 거야? 라고 묻습니다. 패슨은 악마들이 갑자기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죽는 줄 알았죠. 라고 말합니다.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먹을 것도 주고 살 곳도 주고 우리 가족을 다시 모아줬어요. 패슨은 아이크에게 정말 왕을 구하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아이크는 네. 라고 대답합니다. 패스는 그럼 저희 능력을 보여드리죠. 저희 드워프들은 준비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이크는 다시 군터에게 제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군터는 좋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내 꿈을 보고 싶어. 그리고 아이크의 손을 잡으며 놀란 표정으로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악마인데도. 한편 병사 하나가 지휘관에게 보고합니다. 악마들이 난쟁이 왕을 납치했다고요. 왕을. 지휘관은 말합니다. 악마들이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늙은이가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저 늙은이가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다른 병사가 들어오고 장군이 그에게 묻습니다. 아벨리우스의 병사가 몇 명이나 있어. 아벨리우스에 현재 500명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대장들이 그들을 지지하기 시작했으니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군이 묻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몇 명입니까? 병사가 대답합니다. 12개 연대니까 12,000명입니다. 다음 날 아이크와 자렌은 산에 올라 동굴에 들어가 천연 암염을 채취하는 동안 드워프들은 필요한 무기들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필요한 수령의 무기를 생산합니다. 그 후 자렌은 마왕군에게 소총 사용법을 훈련시킵니다. 동시에 아이크는 제2대대장들과 회의를 합니다. 구울 대대장 가모스가 그에게 말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문을 수리했다니 믿을 수가 없군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수리하다니. 그는 묻습니다. 어떤 마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아이크가 대답합니다. 이를 교대제로 나누고 인간들에게 임금까지 지불했습니다. 늑대인간 대대장 바요가 말합니다.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는데 이 방법이 노예로 부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날개 달린 사자 대대장 코사나가 천장에서 내려와 아이크에게 말합니다. 아이크, 오랜만이네. 아, 부사령관님. 아이크가 대답합니다. 아이크라고 불러주세요. 코사나가 대답합니다. 계급을 존중하는 건 중요하죠. 피오렌티나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세베로가 이 전투의 모든 것을 부관에게 맡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텐데 그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가모스, 저는 이해 없습니다. 봐요. 바스티오 그 놈을 쓰러뜨렸다니 정말 대단하군요. 코사나, 우리 셋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아이크, 고맙습니다. 코사나, 적은 12,000명이고 우리는 2,000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코사나, 어떻게 싸울 작정입니까?
바요. 우리 한 명당 6명씩만 죽여도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아이케는 대답한다. 우리 모두가 늑대인간처럼 능력과 힘이 같은 건 아니잖아. 대대. 코사나, 야습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아이크가 대답했다. 그들 중에 마법사가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 분명히 준비를 했어. 빛과 탐지 마법. 가모스가 그에게 묻습니다. 그럼 당신의 계획은 뭡니까? 아이크가 대답합니다. 여기서 그들과 싸울 겁니다. 군대가 클수록 상황이 좋아 보이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상황이 불리해지면 더 빨리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우리와 맞서게 하고 그들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후 그들의 사기를 꺾을 겁니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그리고 최소한의 손실로 할 겁니다. 가능한 한. 동시에 연합군 왕의 군대를 이끄는 인간 장군이 아벨리우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벨리우스로 마물 하나가 그들을 발견하고 적의 도착을 보고합니다. 자렌이 아이크에게 달려가 알립니다. 장군이 군 지휘관에게 말합니다. 생각보다 적의 병력이 적군요. 실망스럽군. 사령관은 대답한다. 맞다고. 우리가 가장 강한 전사들을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각 왕국마다 이건 이제 전쟁도 아니야. 장군이 대답합니다. 네, 맞아. 이건 학살이야. 섬멸하라.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고 병사들은 돌과 화살을 퍼붓습니다. 도시에서 아이크가 모든 발사체를 막는 거대한 장벽을 만듭니다. 사령관은 놀라고 장군은 다시 발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일제 사격을 가하지만 아이크의 장벽을 뚫을 수 없습니다. 아이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예상대로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다. 장군은 웃으며 사령관에게 다시 발사하라고 말합니다. 아이크는 다시 장벽을 만듭니다. 하지만 연합군 마법사들이 그것을 해제합니다. 장군이 말합니다. 이제 이동하십시오. 사령관이 말합니다. 제1부대, 돌격. 그리고 부대는 도시를 향해 돌진합니다. 자렌이 아이크에게 소총병들이 준비됐다고 말한다. 아이크는 아직 아니라고 말하며 다른 이들에게 맡기라고 한다. 거대한 구울이 돌을 던지고 구울들은 적들에게 화살을 쏘며 그들의 갑옷을 관통한다. 하지만 연합군은 거대한 구울에게 화살을 쏘고 그것은 땅에 쓰러진다. 그들은 성벽에 화살을 쏘고 적 병사들은 성벽에 도착하여 사다리를 설치하고 올라간다. 구울들은 그들에게 돌을 던지며 막으려 한다. 지휘관이 장군에게 말한다. 악마들 치고는 나쁘지 않지만 시간 문제일 뿐이다. 시간 문제일 뿐이다. 장군이 그에게 저녁으로 뭘 먹을 거냐고 묻습니다. 사령관은 놀라고 장군은 말한다. 나는 식사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나는 이 전투를 끝내고 싶어. 지휘관이 묻는다. 어떻게 된 거냐고. 그가 대답한다. 투석기라고. 지휘관은 충격을 받고 말한다. 하지만 저 아래 우리 병사들이 맞을 텐데. 장군은 상관없다고 말하고 그들은 투석기를 발사한다. 아이크가 다시 방벽을 만들려 하지만 마법사들이 그것을 무효화시키고 모두가 벽이 부딪힌다. 피오렌티나는 말합니다. 불가능해요. 자기 동맹군을 공격해. 장군은 웃으며 성벽을 파괴한 후 제2부대에게 돌격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악마들은 그들이 요새로 진입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아이크는 격분한다. 장군은 무관심하게 커피를 마시며 제3부대의 이동을 지시한다. 아이크는 속으로 생각한다. 전투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늑대 군대가 개입하여 아군을 신속하게 공격한다. 구울들은 도시로 진입하려는 병사들에게 총알을 발사한다. 총알이 그들의 갑옷을 관통하여 죽이자 그들은 후퇴한다. 아이크 또한 후퇴를 명령한다. 피오렌티나는 아이크가 전력으로 싸워라라고 말했던 회의를 떠올립니다. 늑대인간 부대장 바요는 그에게 화를 내며 이제 부사령관이 됐다고 우리를 비웃는 거냐? 라고 묻습니다. 피오렌티나는 바요. 진정해라고 말하고 아이크에게 계속해라고 말합니다. 아이크는 바요에게 전력으로 싸우면 얼마나 버틸 수 있나? 라고 묻습니다. 바요는 1시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아이크는 좋아. 하지만 나머지 부대는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바요는 그것의 절반 혹은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아이크는 10분만 버틴다고 가정하자라고 말합니다. 10분 동안 전력으로 싸우고 그 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후퇴해. 피오렌티나는 가시연금술로 벽의 틈을 막고 웃으며 말한다. 지금까지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어. 구울들이 다시 벽을 부수고 연합군을 향해 돌격한다. 피오렌티나는 속으로 생각한다. 내가 방금 고친 벽인데. 그리고 아이크는 우리 군대가 계획을 따르지 않는 것도 사실은 계획의 일부라고 말했지. 그녀는 아이크가 말했던 것을 떠올린다. 바요가 후퇴하면 우리에겐 가모스가 있을 거야. 구울 지휘관, 싸움에 합류해. 바요는 화가 나서 말한다. 뭐라고? 우릴 믿지 않는 거야. 가모스는 그를 진정시키며 말한다. 알겠어. 문수리하던 것처럼 교대로 싸우자는 거야. 아이크, 그렇습니다.
전투가 길어질수록 지치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대로 싸워서 적을 지치게 만들 겁니다. 봐요. 하지만 저렇게 많은 수를 어떻게 상대하죠? 아이크. 그래서 연금술사와 궁수들이 있는 겁니다. 한 곳으로 유인할 겁니다. 포인트. 그는 피오렌티나에게 이 일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할 수 있겠나? 피오렌티나. 명령이라면 어쩔 수 없죠. 목숨 걸고서라도 하겠습니다. 아이크는 안 된다고 희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모두에게 이것은 당신들과 당신들의 병사들에게 부탁하는 일입니다. 이 전투를 신속히 끝내는 목표는 손실을 줄이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연합군은 다시 투석기를 준비하지만 갑자기 날개 달린 사자대대가 돌을 던져 모든 투석기를 파괴합니다. 그들의 지휘관은 아이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던 때를 떠올립니다. 아이크는 너와 너의 대대는 전장을 날아다니며 투석기와 다른 공성 무기를 파괴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적을 이미 정찰했습니다. 12,000명의 예비군도 있습니다. 적장은 귀족 출신이지만 자신의 안전과 안락만을 챙기는 비겁자입니다. 전장의 상황이 바뀌면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도망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잡으면 됩니다. 그냥 죽이면 안 되냐고 바이오가 물었습니다. 아이크가 그건 내게 맡겨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결정은 하지 마십시오. 라이온스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을 신뢰하는 사령관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굴 군단장이 동의했다. 피오렌티나가 아이크에게 물었다. 세베로는 뭘 할 거죠? 그는 대답했다. 다른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임무가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세베로는 숲에 숨어 후방부대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강해 보이는 이상한 사람을 봅니다. 아벨리우스에서는 마왕군이 상황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연합군 병사들은 불안해하며 말한다. 우리가 수적으로 우세하지 않나요? 이 요새는 너무 작습니다. 그들의 병력은 우리의 10분 위 1일 겁니다. 한편 한 병사가 장군에게 아벨리우스 성문 일부를 돌파했고 요새 안으로 진입했으나 적의 저항이 매우 강해서 A3부대가 전멸당했습니다. 장군은 화를 내고 지휘관은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후퇴해야 합니다. 장군은 전면 공격을 개시하라고 명령합니다. 지휘관은 어리둥절해하며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장군은 그에게 반박하지 말라고 합니다. 악마 5명을 상대할 수 없다면 10명으로 상대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20명으로 상대하라. 사령관은 충격을 받고 장군은 이 작은 요새조차 못 함락하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냐고 말합니다. 이 작은 요새를 못 가져온다면 말이야. 내가 2명을 상대하겠다. 그러면 병사들의 사기가 확실히 오를 거야. 사령관은 부대에 명령합니다. 모두 공격. 장군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적을 포위하고 전멸시켜라. 병사들은 흥분하여 환호하며 요새로 다가갑니다. 갑자기 발밑이 갈라지며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마법사들은 왜 이 마법을 막지 못했지? 알고 보니 구울들이 그들의 마법사들을 모두 묶어놓았습니다. 장군의 말이 놀라서 그를 떨어뜨리고 달아납니다. 아이크가 장군 앞에 나타나 당신이 그들의 지휘관이냐고 묻습니다. 그는 당신을 찾으려다 내 부하들이 죽었으니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이면 이 전투는 끝납니다. 당신의 병사들은 서로를 신경 쓰지 않고 당신을 비난하며 후퇴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후퇴에 동의한다면 목숨을 살려주겠습니다. 장군은 웃으며 그럼 내가 죽으면 누가 후퇴 명령을 내리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그것은 그를 공격하는 군터의 목소리입니다. 도끼로 그의 배를 찍습니다. 장군이 피를 많이 흘리며 쓰러진다. 군터가 묻는다. 날 기억하나? 그리고 말한다. 이제 네가 갚을 시간이다. 하지만 아이크가 그가 죽이기 전에 마범으로 그를 묶는다. 군터가 화를 내며 묻는다. 뭐 하는 거야? 날 막지 마. 장군은 당황하며 말한다. 좋아, 후퇴하겠다. 제발 날 죽이지 마. 그리고 병사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린다. 그 후 군터는 아이크에게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한다. 고맙지만 내 선택을 후회하게 될 거야. 그리고 떠난다. 아이크는 혼잣말로 생각한다. 상관없어. 그때쯤이면 우리는 훨씬 강해질 거야. 마을 사람들은 승리를 기뻐하고 악마들은 오늘 밤은 축하야. 라고 환호한다. 오늘 밤은 축하야. 제2대대장들. 사령관은 그를 선택한 것이 옳았어. 바이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싸울 기회를 주었지.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피오렌티나. 아니. 전투 전에 아이크는 이 미친 계획이 자신이 믿는 동맹이 있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어. 믿는 동맹. 그리고 이 전투는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다고 말했지. 동시에 후방사령관이 세베로를 보고 후퇴하라고 말한 뒤 다가갑니다. 그녀에게 철수 명령을 듣고 세베로는 살아남았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는 웃으며 다시 만나자고 말하고 자신의 부대와 함께 떠납니다. 다음 날 세베로는 아이크에게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아니요. 승리는 7대대 전체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당신은 언제나 겸손하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다음 임무와 관련하여 제노비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인간군이 악마군을 전면 공격할 것이다. 어느 시점에서 그건 당신이 연합왕의 군대를 무찔렀기 때문입니다. 물론이죠. 그러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그녀에게 물어봅니다. 거기 물자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녀는 대답합니다. 아주 영리하시네요. 당신 덕분에 아벨리아에서 얻는 곡물이 늘었지만 여전히 군대 전체를 먹여 살리기에는 부족하고 전쟁 때문에 식량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연합과 무역협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쟁 때문에 연합의 지도자인 제노비아와 직접 이야기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입니까? 그녀에게 묻습니다. 연합의 지도자인 제노비아와 직접 이야기하라는 명령입니까? 그녀가 그래요. 그는 항상 저에게 불가능한 임무만 주시잖아요. 라고 대답하며 그녀에게 묻습니다. 인간들이 악마들과 직접 협상하는데 동의할까요? 그녀는 그래서 당신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하지만 아벨리아를 재건해야 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제가 처리할게요. 아벨리아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고 리리스와 자렌이 서둘러 들어옵니다. 자렌이 그에게 남쪽 제노비아에 정말로 가시는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는 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자리를 비울 겁니다. 자렌, 그럼 제가 당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서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릴리스, 아니요. 저는 아이크님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렌, 그리고 저는 그의 전략가입니다. 아이크, 아니, 너희 둘 다 여기에 남아있어줘. 아벨리아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고 불황자들과 난민들이 이곳으로 오기 시작했어. 거야,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거야. 그러니 내가 없는 동안 릴리스가 도시를 안전하게 지켜주길 바라. 그리고 자렌, 네가 도시 관리를 맡아줬으면 해. 릴리스, 인간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온 힘을 다해 때릴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쳐넣어. 여기 두고 가면 어떻게 될지 나한테 책임 묻지 마. 아이크가 대답한다. 안 돼. 폭력은 쓰지 마. 자렌이 말한다. 네가 없으면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걱정돼. 아이크가 그에게 말한다. 네가 쓸 수 있도록 설명서를 만들어놨어. 문제가 생기면 읽어봐. 자렌이 대답한다. 그걸 정확히 따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이크가 그에게 말한다. 최선을 다해봐. 이 도시는 최전선에 있고 너희만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를 믿고 있어. 아이크는 수디를 데리고 망토와 가면을 쓰지 않은 채 길을 나섭니다. 수디는 그에게 제노비아가 어떤 곳인지 묻습니다. 그는 제노비아는 국가가 아니라 무역도시이며 무역연합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연합이요. 그리고 제노비아는 남쪽에서 나는 독특한 곡물과 최고급 향신료, 그리고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왕군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제 협상 실력에 달려 있습니다. 수디는 인간과 악마 사이에 협정이 있었던 적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전에요. 그가 아니라고 답했어요. 그녀가 그랬대요. 그럼 쉽지 않겠죠. 그가 너를 데려온 이유라고 답했어요. 인간과 악마가 함께 살 수 있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식량 없이는 연합과의 싸움에서 질 테니까 우리 군대의 승리는 이 협상에 달려 있어요. 가는 길에 비명소리가 들려요. 산적들이 마차를 공격하고 있어요. 두목이 마차를 열어보니 소녀가 있었어요. 그가 다가가기 전에 무언가 그를 잡아 끌었고 그 소녀는 묶인 산적들을 모두 식물로 묶여 있는 것을 본다. 이크가 나타나 너희를 구하러 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가 수디와 닮은 것을 보고 놀란다. 나머지 산적들이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마법을 사용하고 식물이 땅에서 솟아나 그들을 제압한다. 소녀의 부상당한 경호원 중 한 명이 말도 안 된다고 말한다. 붉은 수염 해적들이 그렇게 쉽게 패배했다니. 그 후 이크는 그들을 치료하고 소녀는 제노비아의 지도자의 딸 유리아 옥타브라고 말한다. 제노비아 지도자의 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누군가 이상한 사람이 그들을 지켜보는 것이 보인다. 유리아는 그들을 마차에 태우고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그녀는 아이크에게 당신의 마법 능력은 놀랍군요. 귀족이세요? 라고 묻는다. 그는 에스미스 출신 마법사입니다. 라고 대답한다. 제 이름은 레이크이고 이쪽은 수디입니다. 제 집안의 하녀입니다. 유리아는 제가 제노비아를 떠난 건 처음이에요. 라고 말한다. 아이크는 중요한 일 때문에? 라고 묻는다. 그녀는 제가 결혼하기로 했던 강한 남자를 만났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라고 대답한다. 아이크는 당신 같은 분을 거절할 남자가 있다니 믿을 수 없군요. 라고 말한다. 그녀는 아니에요. 제가 그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도시에 도착하여 지휘관을 만나러 갑니다. 그녀는 묻습니다. 당신이 레이크, 제 딸을 구한 사람이죠. 그는 대답합니다. 네. 그녀는 대답합니다. 저는 무역연합의 지도자 알트리아 옥타브입니다. 아이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마침 딸을 만나서 다행이야. 하지만 알트리아는 그에게 묻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러고는 딸에게 말합니다. 우리 둘만 남겨둘 수 있겠니? 유리아가 나가고 알트리아는 아이크에게 말합니다. 바쁘니까 할 말만 하세요. 그녀는 그에게 묻습니다. 마왕군의 일원이 나에게 무슨 볼일이죠? 아이크는 그녀가 아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아 왜 내가 마왕군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녀는 에스머스에 레이크라는 마법사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내 딸이 당신이 매우 강력한 마법사이고 현재 악마들이 활개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마왕군에 인간이 있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벨리아스의 총독 아이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 대로 저는 인간이지만 마족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완전히 그들의 편이라는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 부모님은 인간이었지만 저는 롬베르크에게 마족으로 길러졌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놀라서 묻습니다. 도대체 악마가 나한테 뭘 원하는 거죠? 악마왕의 군대가 당신과 무역협정을 맺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다고 말하며 묻습니다. 인류를 멸망시킬 계획은 아닌가요? 당신과 무역을 한다는 건 엄청난 위험이에요. 그건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다릅니다. 제 목표는 인간과 악마의 공존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악마왕은 다르다는 말은 들었지만 악마는 악마일 뿐이고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놀라서 말합니다. 그래도 말이죠. 그 사람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증거가 있냐고 묻습니다. 그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그녀는 그럼 할 말이 없다고 말하며 그에게 떠나기 전에 할 말이 더 있냐고 묻습니다. 그는 최근에 해적들이 무역연합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카로사와 붉은 수염 해적단. 그렇죠. 그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건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비꼬듯이 악마왕의 군대가 직접 해적들을 처리할 거냐고 묻습니다. 그래요. 제노비아는 그들을 감당하느라 정말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들이 초래하는 피해는 도시 하나의 연간 예산과 맞먹어요. 이대로 두면 더 늘어날 거예요. 막아야 해요. 제가 조합장인 입장에서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 당신 제안을 다시 생각해보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첫째, 당신이 말한 대로 해적들을 없애고 둘째, 제 딸과 결혼해야 해요. 이크는 충격을 받고 묻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한 말 그대로예요. 저는 인간이지만 마왕군 출신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말합니다. 저는 유리아의 어머니이자 노조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영리하고 충성스럽습니다. 언젠가 마왕군의 최고 사령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 하나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 당신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저에게 이롭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들어와 알트리아에게 말합니다. 적수염 해적단이 다시 항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동시에 해적들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대포를 쏘아 건물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선장 카로사는 말합니다. 제가 경고했잖아요. 알트리아는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아이크에게 묻습니다. 제 조건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이크는 항구로 향하지만 너무 늦어서 해적들은 이미 사라졌다. 그들은 무너진 잔해 아래에서 한 병사를 발견하고 아이크는 그를 돕고 돌을 들어 올린다. 아이크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그 남자는 입에 화물을 노렸다고 대답한다. 오늘 출항 예정이었다. 아이크는 그에게 해적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묻는다. 그는 한 척이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그들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들의 선장 카로사는 마법사이며 예측할 수 없게 공격한다. 적어도 그를 찾을 수만 있다면 아이크가 대답한다. 우리는 그들의 다음을 기다릴 것이다. 공격하고 반격을 시작하라. 병사들과 무기를 준비하라. 필요해. 그 후 그들은 전투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수티는 아이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는 일이 없어 보여서 부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부엌에 들어가자 유리아를 닮은 소녀를 만납니다. 그래서 수티는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레이크와 함께 온 손님입니다. 그 소녀가 말합니다. 정말 닮았네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손님에게 일을 시키면 지휘관이 화낼 겁니다. 동시에 유리아는 이케에게 말합니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녀의 방으로 갑니다. 그는 그녀에게 묻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녀는 대답합니다. 우리 결혼에 대해서요. 그는 불안해하며 말합니다. 그 일이 당신을 괴롭힌다면 제가 그녀를 설득할게요. 그녀는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행복해요. 첫눈에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는 대답합니다. 우리는 12시간도 채 안 된 사이인데요. 당신은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는 울기 시작하며 묻습니다. 그럼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놀라워서. 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밖에서 듣고 있던 수티는 속으로 생각한다. 귀족들은 정말 놀라워. 저렇게 짧은 시간 만에 프로포즈를 하다니. 근데 왠지 모르게 이상한 감정이 들어. 이크는 밖에 누가 있는 걸 감지하고 수티는 재빨리 자리를 뜬다. 수티는 슬픈 마음으로 시장에 간다.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군인의 호의를 받으며 골목길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를 지켜보던 그녀가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그녀를 납치한다. 낯선 곳에서 정신을 잃은 채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깨어난다. 선장이 말한 소녀가 이 아이인가? 그녀를 납치한 남자가 나타나 선장이 매우 기뻐할 거라고 말한다. 제노비아 지도자의 딸을 얻게 되어서 수티가 달리고 문을 열자 자신이 해적선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쿠로사가 나타나고 그녀를 납치한 해적이 말한다. 당신께 지도자의 딸을 데려왔습니다. 쿠로사가 그녀를 보고 말한다. 그게 아니잖아. 어쨌든 하녀를 구할까 생각하고 있었어. 하녀. 동시에 수티와 함께 있던 경비병이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일어나 말합니다. 알트리아,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납치당했습니다. 다른 병사가 말합니다. 아마 해적 중 한 명이었을 것이고 바다로 도망쳤을 겁니다. 그리고 도망쳤을 겁니다. 이크가 들어와 알트리아에게 말합니다. 제가 찾겠습니다. 배를 주십시오. 알트리아가 말합니다. 좋아요. 두 척 드리죠. 그는 수티와 함께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바다로 나아갑니다. 한편 쿠로사는 수티에게 다른 옷을 입으라고 강요합니다. 수티가 묻습니다. 왜 이 옷입니까? 쿠로사가 대답합니다. 하녀의 일은 주인을 시중드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드는 대로 해야 합니다. 내 일은 내 명령에 따르는 거야. 수티는 화가 나서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내 하인이다. 요리하고 청소해라. 그러면 내가 보호해줄게. 너. 그녀는 쿠로사에게 네가 먹을 것을 만들어줄까? 라고 묻습니다. 그는 좋아.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두 명의 해적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부엌으로 갑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술이 있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중 한 명이 왜요? 라고 묻습니다. 그녀는 음식에 풍미를 더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술을 주고 그녀는 음식에 술을 붓고 불을 붙입니다. 해적들은 당황하여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그녀는 그들 중 한 명에게 술을 던지고 그는 불이 붙습니다. 다른 해적이 그를 돕고자 하자 수티는 기회를 이용해 도망칩니다. 가는 길에 다른 해적들을 보고 숨습니다. 그들은 부엌에서 소리가 나자 확인하러 갑니다. 수티는 근처 상자를 열고 많은 금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도시에서 훔친 거야. 에이크에게 당장 말해야 해. 하지만 자신이 바다 한가운데 배 위에 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장소를 밝히는 촛불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해적 중 한 명이 들어와 쿠로사에게 배에 불이 났다고 말합니다. 수티는 통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찾고 그녀는 에이크가 자신을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해적들은 통을 열고 그녀를 때리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녀는 뚜껑을 잡아 해적 중 한 명에게 던진 후 도망칩니다. 하지만 쿠로사는 마범으로 그녀의 다리를 묶으며 말합니다.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오늘은 내 다리를 자르는 것으로 하지. 한 해적이 도끼를 휘두릅니다. 갑자기 바람이 그를 날려버립니다. 에이크가 나타나고 쿠로사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에이크가 대답합니다. 저는 그녀를 지키겠다고 약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해적들이 공격하고 에이크는 번개 마범으로 그들을 감전시킵니다. 그는 마법 방벽으로 다른 해적들의 공격을 막고 나머지는 바람으로 배에서 날려버립니다. 그는 수티에게 묻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대답합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그저 노예일 뿐이야. 언제든 버릴 수 있었잖아. 그 사람은 네가 틀렸다고 절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해. 내 메시지를 봤어. 그리고 네가 날 믿는다는 걸 알았지. 잘했어. 수티. 쿠로사가 말해. 넌 분명 평범한 마법사가 아니라고. 그리고 에이크에게 마법을 걸고 에이크는 장벽으로 막아내. 쿠로사가 말해. 저 여자는 내 것이라고. 그리고 강력한 물 마법을 발사해. 에이크는 수티를 안고 피하지만 물이 그들을 따라와. 그는 마법 방패로 막고 배에 탑승해. 쿠로사가 다시 공격해서 배를 부순다. 에이크가 날아오르며 말한다. 내가 말했지. 값을 치르게 될 거라고. 내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물마법을 사용해 배 전체를 파괴한다. 그는 쿠로사를 자신의 배에 던져 넣고 도시로 돌아간다. 다음 날 알트리아가 그에게 말한다. 정말로 그를 잡을 줄은 몰랐어. 그는 대답한다. 불필요한 살생은 싫거든. 그녀는 말한다. 마왕군 소속으로서는 이상한 말이군.
약속대로 무역협정을 체결해주겠다. 그리고 비밀로 할 것이다. 동맹국의 왕이 알게 되면 아무런 이득도 없다. 그가 좋다고 하고 그녀는 계약의 주요 사항들을 검토하자고 말합니다. 계약 말이죠. 그날 밤 세베로는 치료사 중 한 명에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피오렌티나에게 음식이 얼마나 남았는지 묻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사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이곳을 공격하게 하려는 그들의 유인 작전은 처음부터 함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것 같아요. 세베로는 그들이 우리를 굶주리게 할 계획이니 공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피오렌티나는 하지만 당신은 부상당했다고 말합니다. 세베로는 기다린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까 묻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죽음을 기다리는 타입이 아니에요. 넘어지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놈들을 데리고 갈 거예요. 동시에 에이크는 알트리아가 해적을 물리치고 협정을 맺은 것을 축하하는 자리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 협정을 위해서 그는 귀족들이 유리아의 마음을 훔친 남자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놀랍네요. 그는 그냥 평범한 남자일 뿐인데요. 유리아는 그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저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예요. 그는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알트리아가 에이크에게 유리아를 부탁한다. 그는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 그녀는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답한다. 조건. 유리아와 에이크의 약혼식이 시작된다는 발표가 나오고 그는 충격을 받는다. 충격. 그는 알트리아를 바라보고 그녀는 거절하면 계약은 무효라고 말한다. 갑자기 천장을 뚫고 무언가가 떨어져 창문이 산산이 조각나고 연기가 가득 차오른다. 장소를. 다로크틴이다. 그녀가 에이크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저와 함께 가야 해요. 세베로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세베로가 알레스타를 장악했지만 함정이었습니다. 적이 그녀를 성으로 유인하여 포위했습니다. 에이크가 묻습니다. 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로크틴이 대답합니다. 약 5,000명입니다. 당신의 대대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일을 다 했습니다. 세베로를 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한 병사가 아이 장군에게 보고합니다. 지난 공격 때 숲에서 세베로가 만났던 로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알립니다. 알레스타가 곧 함락될 것입니다. 자기 등장할 시간이라고 말하네. 피렌체와 병사들이 군대에 저항하려 하지만 압도당합니다. 갑자기 그녀 근처에 번개가 치고 강력한 마법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내 시간은 끝났다. 한편 에이크는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하여 수디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옵니다. 그는 망토와 가면을 씁니다. 자렌이 들어와 에이크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왕들의 동맹이 전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에이크는 상황을 보기 위해 발코니로 나가서 묻습니다. 여기까지 왔다고. 자렌이 대답합니다. 네. 하지만 한 소녀가 우리를 구했어요. 그 소녀는 엄청난 힘을 가졌고 혼자서 그들을 모두 물리쳤어요. 아이크는 다로크틴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렌에게 말합니다. 알레스타로 가서 세베로의 군대를 지원할 거예요. 자렌이 묻습니다. 우리 군대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자렌은 대답합니다. 지난 전투에서 약 100명이 부상당했으니 지금은 약 500명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소한의 병력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아이크가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렌이 묻습니다. 적은 몇 명입니까? 아이크가 말합니다. 500의 0. 가모스와 바요. 그리고 코제나는 다른 곳에서 싸우고 있으니 우리는 혼자 움직여야 해. 군터가 들어와 아이크에게 말한다.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이크가 말한다. 하지만 네가 만든 총으로 이미 빚은 다 갚았잖아. 군터가 대답한다. 내가 총을 만든 게 아니야. 난쟁이 장인들이 만들었지. 하지만 우리에겐 난쟁이 전사들도 있어. 약 100명 정도. 전투에서 내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전투에서. 아이크가 묻는다. 정말이야. 이 전투는 난쟁이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군터가 대답한다. 하지만 마왕군이 승리해서 세상을 통일하면 우리나라도 다시 세워줄 거잖아요. 그렇죠. 에이크가 말합니다.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마왕군이 고전하고 있으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군터가 대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또한 어쩔 수 없죠. 내 판단이 틀렸다는 것일 뿐이죠. 하지만 당신은 떠돌이 드워프들에게 모두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저는 적어도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에이크가 대답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 시민들이 들어와 에이크에게 말합니다. 저희도 돕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하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마왕군입니다. 그중 한 명이 전임 통치자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부과했고 우리는 모두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통치를 시작한 이후로 도시는 몇 배나 번영했습니다. 지난 공격 당시 당신의 군인들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도움 없이는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제발 우리에게 보답하게 해주십시오. 아이크가 말합니다. 도와주셔서 기쁩니다. 우리는 병력을 2개로 나눌 것입니다. 절반은 저와 함께 알레스타로 가고 나머지 절반은 여기에 남아
아벨리우스를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 남는 자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없는 동안 왕국연합이 다시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항복하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악마를 돕는다고 생각하면 가혹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심지어 사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날 에이크와 그의 군대는 출발했습니다. 알레스타까지는 나흘 걸릴 거야. 모두 덕분에 대대 규모가 커졌지만 적은 여전히 우리보다 훨씬 많아. 가는 길에 계획을 세워야 해. 그리고 세베로가 내가 도착할 때까지 버텨주길 바라네. 세베로는 적과 맞서 싸우며 속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서서히 지고 있어.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을 분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멸할 거야. 지금 마법을 쓰면 아군도 다칠 거야. 외부의 적을 볼 수 있는 곳까지 가야 해. 갑자기 그녀는 통마법에 맞는다. 그리고 적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당신만이 마법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녀는 식물 마법을 사용하여 그들을 묶고 도망칩니다. 그녀는 지쳐서 서 있기도 힘든 채로 제대로 된 장소에 도착하여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합니다. 밖에 있는 병사들에게 주문을 걸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AI 로델의 화살에 맞아 의식을 잃습니다. 해가 뜨자 인간 병사들은 사로잡힌 악마들을 고문하고 불태웁니다. 한편 AI 로델은 세베로가 갇힌 방에 들어가 자신의 부하들에게 묻습니다. 죽었나? 한 명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악마들은 정말 질기군요. 이제 죽여도 됩니다. 세베로가 대답한다. 날 과소평가하지 마. 너 같은 약골들이 날 죽일 수는 없어. 날 죽일 수는 없어. 장교가 부하들에게 말한다. 저게 세베로다. 7대대 대장이야. 그녀가 말한다. 그리고 당신은 정룡부대 최고사령관 AI 로델이시죠. 그가 말한다. 전에 만난 적이 있죠. 그녀가 대답한다. 그때 내가 당신을 죽였다면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가 말한다. 당신 부하 중에 아주 재능 있는 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가 당신을 이렇게 당하게 두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해. 그녀가 화를 내며 말한다. 그게 당신의 계획이었군요. 그가 말한다. 내가 당신과 7대대의 몰살을 명령했지. 날 죽여줘요. 이런 치욕은 못 참겠어요. 그는 떠난다. 며칠 후 도시로 가는 길에 군터는 아이크의 텐트에 들어가 말한다. 악마들과 인간들이 빠르게 그리고 동시에 싸우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우리의 시제품 무기가 준비됐습니다. 인간들과의 직접적인 전투라서 좀 긴장되고 서두르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격 명령은 언제 내려질까요? 하고 묻는다. 아이크는 대답한다. 상황이 아직 좋지 않다고. 오늘 아침에 자렌을 정찰 보냈습니다. 그가 보고서를 가지고 돌아오면 회의를 열겠습니다. 한편 자렌은 성으로 가서 망원경으로 살핍니다. 그가 본 것은 그를 겁에 질리게 합니다. 그는 캠프로 달려가 아이크에게 말합니다. 직접 와서 봐야 해. 아이크가 와서 망원경으로 살펴보니 세베로의 망토가 걸려있는 것을 봅니다. 그녀가 죽었다는 신호로 그는 충격을 받고 잠시 생각한 후 말합니다.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겠어. 우리는 마귀 여왕의 말을 믿고 서둘러 왔지만 한 가지 두려웠습니다. 세베로가 이미 죽어있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군터가 말합니다. 그 망토가 당신을 속이려고 놓여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녀는 죽었는데 살아있다고요. 아이크가 대답합니다. 5,000명의 병사들을 먹일 보급품을 조달하는 게 쉽지 않으니 아마도 빨리 끝내려 할 겁니다. 봐요. 가모스, 코사나도 처리해야 하죠. 자렌에게 적장군의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자렌이 대답합니다. AI 로델, 정룡대 사령관입니다. 아이크가 말합니다. 아주 재능이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대대를 소탕하려 한다면 세베로를 죽이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녀를 미끼로 쓸 겁니다. 그녀를 미끼로 사용할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현재 상태는 알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군터가 묻습니다. 함정인 줄 알면서도 공격하겠습니까? 아이크가 대답합니다. 네. 그리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새벽에 공격할 것입니다. 새벽에 아이크는 도착 신호로 바람 마법을 사용하고 적 병사들은 당황하여 방어 준비를 시작합니다. AI 로델이 병사들에게 묻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대답합니다. 성벽 일부만 무너졌습니다. 적이 몇 명이냐고 묻습니다. 대략 500명이라고 답합니다. 즉시 전멸시키겠습니다. 적이 마물들에게 공성병기를 발사하고 아이크는 방어막을 치려 합니다. 그들을 보호하려 합니다. 화살을 쏘고 아이크는 그것들을 태웁니다. AI 로델이 공격을 중지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야간에 마물과 교전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포로들을 구출하려고 해야 하는데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들의 공격력은 우리 방어를 뚫기엔 너무 약하고 다층 방벽을 형성할 만한 마법도 부족해. 다층 방벽을 만들 마법이 없어. 저들의 지휘관은 7대 대장 아이크의 가능성이 높아. 그는 묻는다. 죄수의 상태가 어떤가고. 답변이에요.
그녀는 삼엄한 경비 아래 있습니다. AI 로델, 발텔라의 지원을 요청해. 동시에 리리스는 그림자 기술을 사용해 세베로의 간방에 잠입하고 땅에서 나타나 경비병을 제거한다. 아이크는 생각한다.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우리 계획을 눈치챘나. 그는 바람으로 성벽을 공격합니다. AI 로델이 말합니다. 그들은 결코 배우지 못해요. 그는 묻습니다. 우리 군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변. 보병, 궁수, 기병 모두 준비 완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들이 더 가까이 오지 못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공성추와 공성화를 준비하십시오. 소모전에 집중하고 그들이 지칠 때 공격하여 끝장을 냅시다. 그들을 지치게 한 후에 마무리합시다. 그들은 다시 돌을 던집니다. 한편 피오렌티나는 주변의 병사들이 의식을 잃고 위 흔적을 보입니다. 릴리스의 마법. 갑자기 뒤에서 화살을 맞고 적 마법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우리 손에서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해. 로델 장군이 내 계획을 전부 알고 있고 군대에 공격을 명령했다고 덧붙입니다. 공격하라고. 릴리스는 웃으며 아이크가 예상했던 대로라고 말합니다. 네가 태어난 걸 후회하게 될 시간이야. 릴리스는 아이크에게 신호를 보내고 아이크는 저격수를 순간이동시켜 기사들을 향해 사격을 가하고 그녀와 함께 기사들을 사격하고 구울들이 들어와서 전멸시킵니다. 피오렌티나가 죽고 세베로는 격분하여 마법사의 홀을 폭파시키고 그의 얼굴을 짓밟고 날려버린다. 기사들은 당황하여 도망친다. 릴리스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하며 말한다. 너와 굴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 굴들에게. 세베로는 말한다. 안 돼. 물러서. 릴리스는 말한다. 제발. 이것은 아이크의 명령이야. 세베로가 진정하고 자렌이 말한다. 피오리티나 아직 죽지 않았어. 치료해야 해. 그녀를 빠르게 처리하자. 그러면 임무를 끝낼 수 있어. 동시에 AI 로델은 침입자들이 성벽 안으로 들어온 것에 충격을 받고 병사들은 그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른다고 말한다. 그는 저격수와 구울들이 자신의 군대를 하나하나 제거하고 공성병기를 파괴하는 것을 봅니다. 자렌은 군대에게 적의 영토에서 후퇴할 것을 명령하고 아이크에게 폭발통을 가진 날개 달린 악마들을 투입하라고 신호합니다. AI 로델은 놀라서 군대에게 주요 관문으로 후퇴할 것을 명령합니다. 악마들은 통을 떨어뜨리고 도시와 적을 날려버립니다. 아이크는 남은 병력에게 돌격하라고 명령합니다. 한 병사가 로델에게 적군이 전면 공격을 개시했다고 말합니다. 로델은 생각합니다. 발 디딜 틈조차 주지 않겠다는 건가? 틈이 전혀 없어. 그들의 진영에. 그는 지금 후퇴한다고 말하며 속으로 내 이름은 절대 잊지 않겠다. 아이크라고 생각했다. 아이크. 다음 날 대대장들이 모였다. 바이오가 물었다. 성에 인간들이 왜 있는 거죠? 가모스가 말했다. 아이크의 군대입니다. 세베로가 말했다. 아벨리아스의 군대입니다. 저는 그들 덕분에 여기 있습니다. 피오렌티나가 덧붙였다. 인간들이 드워프가 만든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구했습니다. 자렌이 들어와 말했다. 적군 사자가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크가 편지를 읽었다. 지난 전투에서 대대장님께 저는 당신의 교활한 전략과 빠른 작전에 패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받을 만한 칭찬을 드리고자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크, AI 로델, 시인이군. 세베로. 하지만 그 시인이 저를 함정에 빠뜨려 많은 병사들을 잃게 했습니다. 아이크, 전장에 오는 변덕스럽고 어쩔 수 없는 일이지. AI 로델이 당신을 함정에 빠뜨린 방법, 그가 어떻게 포위를 이끌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물러난 것은 그의 힘과 지능을 보여줍니다. 난쟁이 무기가 없었다면 승리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크가 답장을 씁니다. 과분한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엔 전장에서 당신의 빠른 적응력이 놀라웠습니다. 다시 전장에서 만나자는 당신의 소망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만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그는 사절에게 전달하라고 자렌에게 편지를 줍니다. 세베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또 한 번이 승리입니다. 아이크가 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묻습니다. 날 구하러 올 필요까지 있었어요. 마왕님이 시키셨다고 합니다. 거절하지는 왜 못했냐고 묻습니다.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밖에서 소리가 나자 나가보니 마왕이 용과 함께 서 있습니다. 자렌이 말합니다. 여기는 아가씨께서 계실 곳이 아닙니다. 어디 다른 데서 놀아요. 세베로가 말합니다. 무지는 무섭군요. 아이크가 서둘러 그를 끌어당기며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왕님. 자렌에게 말합니다. 저분이 마왕 다로크틴입니다. 자렌은 깜짝 놀라 말합니다. 그런데 마왕은 머리가 9개이고 각각의 머리가 왕관과 3개의 꼬리. 아이크가 자신의 말에 대해 다시 사과합니다. 릴리스가 그를 조용히 시킵니다. 다로크틴이 말합니다. 괜찮아요.
제 얼굴을 아는 악마는 몇 안 됩니다. 처음 저를 보셨을 때 당신도 긴장하셨잖아요. 그녀는 세베로에게 묻습니다. 상처는 다 나았나요? 그녀가 대답합니다. 네, 덕분입니다. 다로크틴이 말합니다. 7대대는 이 전쟁에서 훌륭하게 활약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놀랍도록 싸웠고 가장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공은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녀는 아이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제가 단 하나의 대대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당신을 제8군단의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